이번 시간에는 중년과 노년을 가장 괴롭히는 무릎, 목, 어깨, 발 통증을 모두 한 번에 싹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통증 없는 건강한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만 해도 무릎이 지끈지끈 아프신가요? 그럼 이번 얘기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약 200만 명 이상. 한국인의 만성질환 1위가 관절염입니다. 65세 이상은 2명 중 1명 이상이 관절질환에 고통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뼈를 보호하는 탱글탱글하던 연골에 수분이 빠지게 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지고 깨지게 되고, 특히 허벅지의 힘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갱년기 여성에게 이런 손상이 더 치명적이게 됩니다. 아픈데도 계속 방치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면서 점점 일상생활이 안 되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게 겁이 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걷는 운동, 등산 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에서 통증이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릎이 우리에게 보내는 적신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 무릎의 특정 부위가 자꾸 아프다, 자꾸 물이 찬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이 든다, 걷다 보면 무릎에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큰 병으로 커지기 전에 꼭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는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허벅지 근육을 키워라. 이랑 잇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가 좀 상하고 깨지더라도 잇몸이 이 이빨을 꽉 잘 잡아준다면 문제없이 이빨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에 관절염이 온다고 하더라도 허벅지에 근력을 강화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감소하게 되고 무릎을 강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통증은 줄고 기능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좋은 운동 3가지는 수영, 평지 걷기, 실내용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왜 가장 좋냐면 무거운 충격과 하중은 가지 않으면서 굽히고 피고를 반복하고 근육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충격은 없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살을 빼라. 무릎에는 뼈랑 뼈 사이를 보호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과 이 무릎에 전 체중이 실리게 되는데 당연히 이 작은 연골에 부하되는 무게가 많을수록 연골이 손상되기 쉽겠죠. 체중이 1kg가 증가할수록 무릎 하중의 4배가 증가하게 되고 체중이 5kg가 빠질수록 퇴행성 관절염 위험성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 감량은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 꼭 체중 감량은 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 서양식 생활 습관을 가져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생활에 익숙합니다. 좌식 생활은 무릎을 과도하게 굽혀야 되고 내 외측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온돌방보다는 침대 생활을, 땅바닥보다는 소파와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꼭 피해야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피해야 되는 3가지,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무리한 스쿼트 운동입니다. 쪼그려 앉기를 하게 되면 무릎 뒤쪽에 정상적인 하중의 9배 이상의 하중이 가해져서 무릎이 손상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하고, 무릎을 꿇는 것도 같은 원리로 안 좋습니다. 특히나 무릎을 꿇고 앉게 되면 발목 자체가 돌아가게 되면서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무릎을 꿇는 일이 생활에 신 스님들이 꽤 자주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내원하시고 나시니 이런 자세는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스쿼트 운동은 무리하게 무거운 무게로 과도하게 무릎을 굽히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쪼그리고 앉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하중이 걸리고 스트레스가 받는데 거기에 본인의 무게에 무거운 축까지 달면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무게로 스쿼트 하는 것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대표적인 주사는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연골 주사입니다.
무릎 주사의 가장 대표적인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릎에 정상적으로 있는 성분인데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피부과에서 쓰는 물광 주사라든지 참치회를 먹으러 갔더니 주인장님이 주시는 눈물죽, 안구 건조증 때 쓰는 눈물약, 모두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인체 친화적이고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게 해주는 성분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점점 마르게 되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 주사로 그 성분을 넣어주는 것인데요. 기계가 잘 들어가게끔 기름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를 맞으면 히알루론산이 관절을 부드럽게 미끄럽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을 없애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름처럼 연골 주사, 연골을 재생시켜주거나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연골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래서 연골 주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이고요.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인체 친화적이고 안전적인 아주 대표적인 무릎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DNA 주사, PDRN 주사입니다. 연어정자에서 DNA를 추출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성분을 뽑아서 주사로 만든 것인데요. 이거는 PDRN, 흔히들 DNA 주사라고 합니다. 의약품으로 선정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후발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지만 재생 효과는 없다고 설명드린 데 반해 DNA 주사는 재생을 유도하고 회복을 돕는 주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5번까지 맞을 수 있어서 1에서 2주 간격으로 5번 맞고 다시 또 6개월 뒤에 하나, 둘, 셋, 넷, 5번 맞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히알루론산을 맞아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선택해 볼 수 있는 염증 제거뿐 아니라 재생 효과도 가진 새로운 무릎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자,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무릎에 염증과 통증이 심할 때 스테로이드를 쓰면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남발하면 이 흰색의 가루들이 관절 내에 남게 되면서 감염을 일으키거나 호르몬 이상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언제 써야 되느냐? 제가 오늘 그 기준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사요법을 사용했으나 아픈 통증이 지속이 될 때 1년에 3번 이내로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을 두고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주사 얘기를 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물 한 번 빼면 계속 빼야 된다는데 물 빼고 주사 맞고 물 빼고 주사 맞고 그거 해도 되나요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물이 왜 생기느냐? 무릎 안에 있는 세포들이 깨지고 죽으면서 세포액이 터지면서 물을 만들어내고 그 시체들이 쌓이고 쌓여서 물이 찼다, 염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처음 한두 번 정도는 물을 빼고 주사를 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에 뭔가 확실히 찢어지고 깨져서 계속 세포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3번 이상 물을 뺀 경우라면 정형외과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MRI 같은 것들을 촬영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형외과 무릎 주사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고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그 다음에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런 주사를 맞고서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 안의 주사 말고 요즘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주사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연골이 망가져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때 망가진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는 씨앗을 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내 골반뼈의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하게 하는 것이 자가골수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좋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줄기세포들이 많은데 왜 하필 자가골수 줄기세포냐? 현재 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내 몸에서 빼내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인 골반 뼈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골수와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년 7월부터 그 효과가 인정되면서 신의료기술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이거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좋은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무릎은 아픈데 수술은 겁이 나서 망설였던 분들,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 유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이걸 어떻게 하느냐? 멸균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은 수술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골반을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 국소 마취를 하고 굵은 바늘을 넣어서 골반에서 골수세포를 채취합니다. 이렇게 추출한 골수세포를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추출합니다. 이후 무릎 관절 안에 주사하게 됩니다. 주사 이후 바로 운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 해당이 되는 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좋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가 추천되시는 분들, 첫 번째, 관절염 초기, 중기, 2기, 3기이신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연골이 딱 남아있으신 분들, 말기가 아니신 분들이에요. 뼈랑 딱 붙어있는 말기는 안 돼요. 뼈랑 뼈가 아직까지 붙어있지 않은, 아직까지 연골이 남아있으신 분들. 자, 두 번째, 70세 미만의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분들. 자, 세 번째, 통증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아직까지 연골이 많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자, 네 번째, 허벅지 근력이 좋으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력이 좋아야 무릎을 보호하고 관절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많아집니다. 허벅지 근력이 적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꾸준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로 허벅지 근력 강화를 하시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가 안 되는 분들 중요해요. 관절염 4기, 말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뼈랑 딱 붙어 있어요.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을 때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이 세포가 염증도 없애고 통증도 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생을 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관절염 말기인 경우는 연골 자체가 다 닳아서 없기 때문에 주사를 해줘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 씻겨 나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인공 치안술 등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오다리가 심한 분들. 이 또한 주사보다는 수술적인 치료로 오다리를 일자로 바르게 펴줘야지 주사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상의 나이보다는 무릎 관절염의 상태와 신체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결과가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적더라도 골수의 상태나 관절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게 넣어놓으면 혼자서 막 연골을 만들고 하는 그런 마법의 주사는 절대 아닙니다. 씨앗 자체가 건강하고 씨앗이 자랄 땅이 좋고 비옥하다면 씨앗은 얼마든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나이가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병원을 방문하셔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무릎 통증, 무릎 관리에 대해서, 무릎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큰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간과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검사해 보시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과 빠른 치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습관적으로 목과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자세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목, 경추는 C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C자형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폰을 본다거나 컴퓨터 작업을 한다거나 하면 목이 거북목이 되다 보면 경추의 축 자체가 틀어지고 변하기 때문에 주변의 근육들도 자기가 가장 편안한 해부학적인 위치가 아니고 빡빡하게 늘어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로 목을 60도, 이렇게 60도 구부렸을 때 5kg인 머리 무게의 5배에 달하는 25kg의 로딩이 목에 가해진다고 하고, 거북목은 정상인 C자 목에 비해서 움직임은 30% 감소하고 압력은 9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에 통증이 생기면서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올바른 자세 만들기입니다. 머리가 항상 승모근 바로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 스마트폰, 컴퓨터를 할 때마다
얼굴을 앞으로 쭉 내미는 이런 거북목 자세가 정말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항상 구부리기보다는 고개를 들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사 날개 운동법입니다. 어깨를 펴서 날개뼈를 서로 붙인다고 생각하시고요. 끝까지 당기고 여기서 목을 제끼면서 뒤로 밀어줍니다. 목을 뒤로 돌리는 거, 턱을 뒤로 미는 거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어깨를 펴서 날개뼈를 서로 붙여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목을 뒤로 제끼면서 뒤로, 이런 식으로 등 쪽으로 바짝 당겨지면서 목 뒤쪽 근육이 당겨짐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 뭉친 경우에는 마사지라든지 온찜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마사지의 경우는 대부분 만져봐서 가장 뭉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만져봐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그 부분을, 딱 뭉쳐있는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 요새 이제 건이라고 해서, 마사지 건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내가 만져서 가장 딱딱한 부분, 딱 그 포인트를 꾹 눌러주시고, 그런 마사지 건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온찜질을 해서 조금 풀어진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목과 어깨가 뭉치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훨씬 가볍게 통증이 좋아질 것입니다.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런 불편함 5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어올질 못한다. 옷을 입고 벗기가 안 된다. 대변 뒤처리를 못한다. 밤에 눕기만 해도 아프다. 여성의 경우 스스로 브래지어끈을 못 푼다. 평소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들어 올리는 근육다발이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때 가장 큰 특징은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다가 아이고 아파 하고 못 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오십견,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동결견인데요. 50대 잘 발생을 하고 관절낭에 작은 상처들이 자꾸 쌓여서 굳으면서 딱딱해져서 팔을 들어 올리다가 어느 정도 각도 이상 되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어깨가 걸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다 증상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회전근개 파열은 스스로 들어 올리지는 못하지만 남이 억지로 들어 올려주면 팔이 올라갑니다. 다만 오십견은 남이 억지로 들어 올려도 어느 각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질환 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먼저 하라고 권장드리는데요.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억지로 준비 없이 아프게 하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파열이 생기면 더 단단하게 유착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고, 실제로 억지 운동으로 더 운동 각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워밍업하고 부드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운동해 보시고요. 장우산이나 수건 등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운동법입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이 되었지만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을 원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전반적으로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운동법이고요. 하루 3번, 한 번 하실 때 3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벼운 물통이나 밴드 등을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어깨가 아프다는 전제하에 오른쪽 발에 밴드를 걸어줍니다. 저는 이 밴드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벌려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바깥쪽으로 벌려서 10초간 버텨주고 내립니다. 10초간 버텨주고 내립니다.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앞쪽에 발에 밴드를 걸고 팔을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통증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고 10초 버티고 내리고, 10초간 버티고 내리고, 10초간 버티고 내리고, 10초간 버티고.
두 번째 스트레칭 운동법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6주에서 12주차 때 하시면 됩니다. 하루 3번, 한 번 하실 때 3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진자 운동입니다. 추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깨를 가볍게 축 떨어뜨립니다. 축 떨어뜨리고 시계추가 돌듯이 천천히 돌립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더 크게 돌리셔도 됩니다. 이게 괜찮으면 조금 더 크고 빠르게 돌리셔도 됩니다. 이게 되면 반대로 돌립니다. 자, 두 번째 으쓱으쓱 운동입니다. 어깨에 힘은 주지 않으면서 가볍게 으쓱으쓱 합니다. 근육을 좀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으쓱으쓱. 이게 된다. 그럼 조금 더 모았다가 축. 조금 더 모았다가 축. 이렇게 가볍게 어깨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법입니다. W 자세를 잡습니다. W 자세를 잡고 여기서 최대한 등 쪽에 근육을 모아줍니다. 내리고요. 한 번 더 등 쪽에 근육을 모아서 최대한 이완이 되게끔. 다시 한 번 더 뒤로. 자, 네 번째, 위와 아래 좌우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깨가 그렇지 않으실 거거든요. 아프지 않은 팔에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버팁니다. 해서 아프지 않은 한도 내까지 올라가시고 그다음 불편한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아프면 그만하셔야 돼요. 편안함은 넘고 불편함은 버티고 아프면은 그만. 딱 그 각도까지만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10초 하고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팔로 10초 하고 내리고를 반복해 줍니다. 안쪽으로 당기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이런 장우산이 있으실 겁니다. 장우산에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조금 더 길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2주차 때부터 어깨의 근력을 강화해 줍니다. 이때는 할 수 있는 운동은 다 하시면 되는데 밴드를 이용한 운동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에 문에다가 이제 이런 밴드 같은 거를 묶어서 고정을 해 놓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옆으로 벌리는 거예요. 옆으로 벌리기. 옆으로 벌리기. 그리고 사선으로 벌리기. 그리고 뒤쪽으로 벌리기. 요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문에다가 고정하셔서 옆으로, 사선으로,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하루 3번, 30번씩 꾸준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0견 운동법입니다. 50견의 경우 대부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게 안 되고 이렇게 대변을 처리한다거나 브래지어근을 푸는 이런 동작들이 대부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가벼운 우산을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주는 운동과 그 다음에 뒤쪽으로 당겨서 풀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우산뿐만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건이나 밴드 등을 이용해서 손이 뒤쪽으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겨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벽이나 문이 있을 때 우리가 푸시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벽이나 문을 잡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걸을 때마다 발바닥 앞쪽이 아파요. 발가락 끝으로 저려요. 자글자글해요. 화끈거려요. 껌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발바닥 앞부분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있는 경우 우리는 지간신경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간신경종이 뭐냐면 발가락 사이를 지나는 신경이 과도하고 반복되는 자극에 팅팅 부어서 생기는 것인데요. 하이힐이나 좁은 신발들을 자주 신어서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신경이 압박이 되거나 오랜 시간 서 있고 자극이 많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간신경종이 있으면 단계별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생활 습관 및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볼이 넓은 신발 혹은 의료용 깔창을 까는 것이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신경을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서 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이고 의료용 깔창을 통해서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면서 신경의 압력을 줄이게 해줍니다. 또한 집에서 푹신한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족욕입니다.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더운 물에 10분, 찬물에 10분, 이거를 총 2사이클 해주시면 됩니다. 더운 물 10분, 찬물 10분, 더운 물 10분, 찬물 10분. 이렇게 하루 2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발바닥 스트레칭입니다. 발바닥 앞부분이 뻣뻣하게 굳으면 증상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과 발바닥과 이어져 있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2단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초음파로 지간신경종을 확인한 이후 체외 충격파나 주사치료를 통해 부어있는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편안한 신발, 족욕, 스트레칭을 병행을 해주셔야 도움이 되므로 꼭 같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사치료나 체외 충격파에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수술을 권장드립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의자에 앉아있다가 한 번에 설 때, 뒤꿈치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으나 몇 발자국 좀 걷다 보면 통증이 또 좋아집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가 크게 2가지인데요. 많이 써서 찢어지거나 유연하고 쫀득쫀득해서 자극에 강해야 되는 근막이 빳빳하게 굳어서 작은 자극에도 찢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딱딱한 구두, 작업화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족욕, 스트레칭, 의료용 깔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초기에는 이런 치료가 가능한데 중기로 병이 진행하게 되면 체외 충격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찢어지고 퉁퉁 부은 근막의 염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병이 진행하게 되면 수술로 손상된 족저근막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병원을 내원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서 체외 충격파도 하고 비싼 주사 치료도 다 받았는데 소용이 없다고 1년 이상 고생하다가 발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보겠다고 해서 대구에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니까 박스터 신경 증후군이라는 다른 질병이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 자체의 문제이지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염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에 진단이 잘못되어서 한 1년을 고생하셨고 저한테 신경증후군 치료로 초음파로 주사 치료를 해드렸더니 깨끗하게 나았다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족저근막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꼭 이제 발만 보시는 분들, 발을 전문으로 보는 족부 전문의들이 있으니까요. 발 전문, 족부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지외반증.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엄지발가락 관절 주변에 인대와 힘줄 사이 불균형으로 엄지발가락 끝이 2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신발 앞부분이 좁은 이쁜 신발이나 높은 하이힐, 평발과 같은 발의 모양의 선천적인 변형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대개는 엄지발가락 관절 안쪽이 돌출이 되어서 아프고 상처가 생기고 치료 없이 방치해두면 더 많이 휘어지게 되어서 2번째, 3번째 발가락까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두 번째 발가락이 피부가 벗겨지거나 굳은 살이 생기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고 발의 안쪽이 톡 튀어나온다. 그럼 무지외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리콘 타입의 발가락 사이에 끼어서 발 모양을 잡아주거나 밴드 형태로 엄지발가락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품들이 무조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정 부분 증상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 자체가 회복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데 내가 현재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 효과밖에 없으니까요. 궁극적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로 그 발 안쪽 휘어져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경우,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면서 기능적으로 보행이나 생활이 불편한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네, 무지외반증 수술 굉장히 좀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수술 어떻게 합니까? 회복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걸 물어보십니다. 기본적으로 뼈에다가 금을 내고 휘어져 있는 뼈를 이동을 시켜서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회복되는 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처럼 족부를 전문으로 하시는 쌤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미세 침습 수술입니다. 미세 침습 수술은 최소 침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0.5cm 구멍 4개만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수술 이후에 바로 다음날 걸을 수 있고 회복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1주면은 충분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님들께 1부에서는 무릎 통증, 2부에서는 목과 어깨 통증, 3부에서는 발 통증까지 제가 전문의로서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런저런 통증으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간 해드린 해결 방법이나 스트레칭 등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아프시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센텀 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